우리 3학년들 지난주도 조심하며 잘 보냈습니까? 지난주 리뷰 퀴즈에서 한 명이 만점이 있었고 아깝게 하나를 틀린 학생들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퀴즈를 풀면서 이 수업을 통해 얻은 이론들을 평생 지식으로 소유하기 바랍니다. 자, 이태원 클럽을 시작으로 다시 확진자가 불어났었죠. 현재 우리는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사용 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한 두어 달 안에 평소보다 많은 물건들을 사게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제3부 공동체 편은 우리 주교제의 마지막 챕터인데요. 이번 제9강 서비스 그리고 제10강 제조물 책임편에서 첫째 물건을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에게 어떤 책임과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지,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직장에 속했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 고객에게 물건을 팔 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서비스 정신과 책임감으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이런 소비자와 기업 간 책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법적으로 어떤 장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 중 앞으로 교사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 교직을 서비스직이라고 혼동할 만한 요즘 세대에 있어서 교사라는 직종만의 특성과 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간단하게 주교제의 9강 10강을 한번 해가고 다음 주는 우리 부교재에서 출제한 교직윤리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부 공동체 윤리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 영상은 저작권을 존중하며 교육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쓰여질 뿐 상업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본 영상을 퍼가는 행위는 저작권에 위배되며 만약 본 영상 안에 저작권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각 수정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당연하게 받아왔고 또 그 의미를 잘 안다고 생각해왔던 서비스의 정의와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의 정의,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밖에서 기능하는 노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 즉 쉽게 말하자면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 이외의 모든 노동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서비스 산업은 제3차 산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특징은 그 밑에 보면 여타 다른 노동은 생산한 제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지만 서비스 노동은 인간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충족시켜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팔기 위해 영업부를 두죠. 그리고 영업직 사원들은 서비스를 기반으로 그 물건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많이 팔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또한 실행합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자체를 판매하는 서비스 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서비스하면 떠올리는 서빙직, 예전에는 서구식으로 웨이터라고 일컬었죠. 요즘은 그렇게 안 부르죠. 이모, 언니 또는 저기요, 여기요 그렇게 부르죠. 자, 또는 택배 배달원, 또 경호원, 헤어스타일리스트, 헤어 디자이너라고도 하죠. 또 복지 관련 일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사, 복지상담사, 또 은행원, 또 사우나 갔을 때 우리 몸의 때를 깨끗하게 밀어주는 세신사, 또 주차요원 등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서비스 직종이 있죠. 이런 서비스 직종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썼을 때 그 제품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충족시켜주는 특성을 가진 직종들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자,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 자체를 파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가 아래 도표에 나오죠. 기업은 일단 제품을 제조한 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후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즉 피드백을 받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죠. 즉 제품의 질 또는 서비스 자체의 퀄리티를 개선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이 계속되면서 점점 더 이윤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것이 1차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이윤 증대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돌발 퀴즈 1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는 문장이나 단어를 적어 넣으시오. 1. 서비스의 정의를 적으시오. 2번. 서비스는 고객의 욕구를 알고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의 를 꾀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서비스 산업이 3차 산업에 들어간다고 배웠는데 이쯤에서 요즘 산업에서 1차에서 현재 5차 산업까지 언급들을 하고 있죠. 이 기회에 각 산업의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직접 생산하고 수확하는 활동을 말하는 거니까 농업, 임업, 어업, 강산업 뭐 요 정도가 되겠죠. 자, 2차 산업이라고 한다면 1차 산업에서 자연으로부터 수확한 것들을 가공하여 제품으로 제조하는 산업을 말하겠죠. 그리고 아까 서비스 의미에서 보았던 서비스 직종이 3차 산업에 들어가죠. 제조된 물건을 판매하는 것과 또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편리성을 제공하고 또 인간 욕구에 대한 만족을 주는 산업이죠. 이를테면 숙박업, 운송업, 요식업, 복지산업, 문화예술 관련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리고 뷰티 산업 뭐 등등 방대하죠.
자, 그리고 4차 산업이라고 한다면 정보나 지식을 자본으로 하는 산업으로서 IT 기술 등을 통해서 1, 2, 3차 산업을 혁명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차 산업이라고 한다면요. 혁신 기술, 나노 기술, 또 AI 로봇 공학 기술, 그런 거 있죠. 그런 기술들로 인해서 급속히 발전하는 사회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취미나 여가생활 등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5차 산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많다고들 예상을 하고 있죠. 하지만 5차 산업의 방향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된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지의 5차 산업혁명의 내용에 대한 칼럼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인터넷 나블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제목의 노정호 씨의 칼럼 내용입니다. 읽어보면요.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첨단 로봇,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차세대 유전자지도, 3D 프린터, 자원탐사 신기술, 신재생에너지, 나노기술 등의 등장으로 향후 2030년이면 현존하는 20억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면서 기존 업무의 80%는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일자리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과 교육 인력 또한 필요가 없어진다고 생각할 때 기존 업무의 80%가 사라진다고 보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왜 우리가 이러한 산업의 변화를 혁명이라고 일컫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밑에 미래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들의 예를 보자면요. 1번 무인자동차는 운전기사를 소멸시키고 운수업이 사라지며 충돌 제어 시스템은 교통사고와 자동차 보험, 해당 법률과 관련된 사회적 일자리를 소멸시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돌 제어 시스템은 이미 나와 있죠. 자, 2번 3D 프린터는 부품 제조, 건물, 인조 피부까지 프린트하기 시작함으로써 미래 제조업이 소멸되고 글로벌 운송업도 퇴화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대부분의 단순 노동은 이미 로봇이 담당하기 시작했고 그 영역이 교육과 의료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 밑을 읽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 작업 경쟁력을 파격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었다면 5차 산업혁명은 나노기술이 가져오는 변화의 실체와 파급력에 대응하여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솔루션들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산업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기계화, 정보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만한 산업들이 요구되고 또 필요해질 거라는 전제하에서 예상해본 5차 산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대국이 있었죠. 그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세돌 구단을 응원을 했죠. 그리고 승리 한번 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통쾌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AI에게 더 많은 삶의 터전과 직무들을 대폭 내어줘야 하는 때가 점점 더 도래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인류는 무의식적인 박탈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삶, 그게 5차 산업시대의 인류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 놓인 인류의 심리적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산업이 발전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자면 5차 산업시대에 또한 더욱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서비스 산업이 주도를 하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발 퀴즈 2번. 다음 1에서 5차 산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농업, 업, 임업 등은 1차 산업에 해당한다. 2번 4차 산업혁명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방대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3번 운송업, 요식업, 복지산업 등은 서비스업에 속하며 이는 4차 산업에 해당된다. 4번 5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에 대응하여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하는 신개념적인 서비스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경쟁력을 가지는 서비스란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수직으로 초자를 읽어보면 서비스죠. 먼저 S는 Smart and Speed, 미소를 지으면서 신속히 대응하는 거고요. Emotion,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 상대방을 위해줘야 한다는 거죠. Respect,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Value, 싸구려 서비스가 아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Image,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야 하고요. Courage, 매너 있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Excellence, 일처리에 있어 탁월함을 보여준다는 것, 즉 직무 능력이 뛰어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재미있는 점은 이러한 서비스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직원을 대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직원과 그 직원이 속한 기업에 대해서 존중과 예의를 갖추게 되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는데 그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은 오히려 서비스가 탁월한, 즉 직무 능력이 뛰어난 상대방을 그리고 기업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서비스로 인한 이상적인 쌍방향의 존중의 관계라고 봐야겠죠. 돌발 퀴즈 3번. 서비스의 7가지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적으시오. 우리가 이성에게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의 타이밍이 서비스의 승패를 정한다는 거죠. 자, 진실의 순간, moment of truth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사가 급소에 칼을 꽂는 찰나를 일컫는 말로써 피할 수 없는 순간 또는 실패하면 안 되는 중요한 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사가 칼 잘못 꽂다가 많이 부상당하고 사망합니다. 그만큼 서비스에 있어서도 고객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그 중요한 타이밍에 맞춰야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고객에 있어 찰나의 경험은 기업의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접할 때 불과 몇 초면 그 서비스의 진실성과 퀄리티, 탁월성에 대한 파악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일테면은 내가 패스트푸드점을 갔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휴지도 없고 바닥도 더러워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먹게 될 햄버거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휴지가 없고 바닥이 더러운 걸 보고 이 모든 생각을 하는데 몇 초나 걸릴까요? 또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바닥에 작은 바퀴벌레가 기어갑니다. 그럼 그 카페 음료를 사 마시고 싶을까요? 만약 친구가 거기 가서 뭐 마시자 그러면 그 친구에게 그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 친구도 딴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할 가망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그 카페가 망할 수 있겠죠. 진실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기업의 서비스와 관련해서 사용하고, 이것을 제목으로 책을 집필한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사스 항공사죠. 사장인 얀 칼스는 자신의 저서 진실의 순간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객기에서 승객들이 기내식 식판을 받아드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요. 자, 기내식을 받았는데 음식에 머리카락 하나 들어있다면 이미 게임이 끝이라는 말입니다. 또는 한 숟가락 먹었더니 음식 맛이 영 아니다. 그러면 그 항공사는 고객을 아무거나 먹여도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거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밑에 읽어보면 현장에 있는 직원들에게 기업의 입장이 아닌 고객의 입장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주교제에 나온 신뢰를 소개하자면 한 고객이 비행기표를 호텔에 놔두고 안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사스 항공사 창구에 가서 상황 설명을 하니까 항공사 직원이 고객을 일단 안심을 시킨 후에 비행기에 타도록 한 다음 호텔에 연락해서 항공권을 수거했다는 실제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고객이 바로 미국의 사업가 루디 피터슨이었고, 그 후 사스 항공사의 평생 고객이 됐다고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직원의 서비스에서 우리는 서비스 7가지 요건 모두를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런 퀄리티의 서비스는 직원의 개인 재량에서 발현됐다고 하기보다는 회사 자체가 또는 경영 마인드 자체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 입장을 우선하도록 교육하고 그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신속성과 유도리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은 한 기업체의 말단 직원조차 그 기업의 사장으로서 적시적소에, 즉 아까 위에서 본 그 진실의 순간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걸 거꾸로 보자면 말단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그 기업체 사장의 뜻을 행위로 보여주는 거니까 말단 직원의 서비스는 사장을 또는 그 기업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질 낮은 서비스로 인해 불만족스러웠던 고객의 96%가 직접적으로 컴플레인을 하지 않고, 또 그중 91%가 다시는 그 기업의 서비스를 또는 제품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플레인하는 걸 즐기질 않죠. 웬만하면 시비나 다툼을 그냥 피해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컴플레인을 안 한다고 내가 돈까지 내면서 그 기분 상하는 경험을 다시 하러 가지는 않죠. 그런 고객들의 불만이 모여서 이윤 감소로 이어지고 이윤 감소가 축적되면서 사업이 무너지는 거죠. 바로 진실의 순간 15초의 법칙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축적이 되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돌발 퀴즈 4번. 다음은 서비스에 관련하여 어떤 이론을 설명한 것인가? 투사가 급소에 칼을 꽂는 찰나를 일컫는 말로써 피할 수 없는 순간 또는 실패하면 안 되는 중요한 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업에 있어서 고객이 종업원이나 기업의 특정 자원에 접촉하는 순간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이며, 이러한 순간들이 쌓여 회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론이다.
직업 현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쪽 양측 다 친절이 요구됩니다. 자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친절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고객에게 친절할 리가 없죠. 그래서 경영자들이 직원을 뽑을 때 웨이터 법칙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웨이터 등의 감정 노동자들을 대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품성을 예견하는 정확한 척도가 된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감정 노동자, 은행원, 승무원, 고객상담원, 음식점 종업원 등 직접 고객 응대 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서비스를 해야 하는 근로자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로자층에게 갑질을 하는 이유는 열등감 때문이며 그들은 통제불능의 에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항상 사람을 대해야 하는 직업, 즉 은행원이나 승무원, 고객상담원, 음식점 종업원, 편의점 직원 등의 직업은 자신이 느끼는 대로 상대방에게 표현을 할 수 없는 직종이란 말입니다. 서비스 직종이니까요. 이런 직종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는 감정노동자라고 부릅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숨겨야 하는 감정의 노동을 하는 직종이니까요. 그런데 이 점을 구실 삼아서 고객의 입장에서 습관적으로 갑질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품성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열등감, 이게 뭡니까? 너마저 나를 무시해, 이런 거죠. 그리고 통제불능의 에고라는 건 예를 들면은 경계선 장애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화를 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직원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고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지나치게 화를 내고 스스로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갑질을 하는 경우는 심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처럼 갑질을 하다가도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는 극적으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상황적인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을 조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인간 유형이 바로 상황적인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이란 겁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이 돌변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배반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자면 감정노동직 종사자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황적인 가치체계를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방위산업회사, 즉 무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레이티온의 CEO인 빌 스완스는 자신의 경영 지침서에 33가지 리더십 규칙을 적으면서 웨이터 법칙은 세계 어느 인종, 어느 문화에서든 인격 판단의 기준으로서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돌발 퀴즈 5번. 다음의 웨이터 법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개 이상 나옵니다. 1번. 상황적인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이 대체적으로 리더십이 좋다. 2번. 웨이터 법칙은 서구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만 통용되는 법칙이다. 3번. 감정 노동자들을 대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품성을 예견하는 정확한 척도가 된다. 4번.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갑질을 하는 이유는 열등감 때문이며 그들은 통제불능의 에고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실천 철학자 마틴 부버는 자신의 저서 나와 너에서 세상에는 나와 너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와 그것의 관계란 도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대상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일시적이고 기계적인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나와 너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관계로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나와 대체 불가능한 너가 깊은 신뢰 속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은 나 혼자서는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으며 인간과 인간의 나와 너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만 인간다운 자아를 완성할 수 있다는 마틴 부버의 사상입니다. 반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사물 또는 목적 등과의 관련성을 나와 그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그것이라는 것은 단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자아는 성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인격적인 관계성,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런 이런 관계성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대방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저 도구적이고 대치가 가능한 가변적인 존재 또는 사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몸짓이 되고 싶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닌 인간 대 인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대관계를 갈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마틴 부버의 철학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간 대 인간의 관계성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 고객은 내가 습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이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이미 서비스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단지 서비스 자체로 도구화하는 관계성, 즉 나와 그것의 관계로 다가간다면 우리의 인격은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 교직을 서비스직이라고 약간 비꼬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교직이 서비스직이라고 간주를 한다고 해도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성대로 교사와 학생이 또는 교사와 학부모가 관계성을 맺을 수만 있다면 교직이 서비스직이든 아니든 교사와 학생의 인격은 관계성 속에서 성숙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든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될 가망성이 많죠. 우리 학생들이 가르치는 입장에 섰을 때 배우는 사람들이 교사를 자신의 목적과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또 지식을 전달해주는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을 한다면 배우는 사람들 자체의 인격이 성숙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교사의 입장에서 슬픈 일이겠죠. 지식만 주입하면 된다면 교사 대신에 로봇이 가르쳐도 되는 거잖아요. 만약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성을 통해 양측 다 내면적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교사와 학생 중 한쪽에 문제가 있거나 양측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라면 분명히 변화와 성숙을 가져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공부하면서 다음 주에 교직윤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자, 서비스는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성입니까?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적인 관계성. 또한 서로가 관계 속에서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관계성을 서비스에 있어서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슬라이드의 마지막에 서비스의 기본 철학. 상대가 누구든 관계없이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의식과 태도를 가지라. 돌발 퀴즈 6번. 상대가 누구든 관계없이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의식과 태도를 가지라는 맥락과 연결되는 나와 그것, 나와 너 법칙을 주장한 사람은 철학자 이다. 돌발 퀴즈 7번. 다음 마틴 부버의 법칙에 대한 설명에 있어 나와 그것 또는 나와 너를 맞게 적어 넣으시오. 1번. 서로가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관계로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나와 대체 불가능한 너가 깊은 신뢰 속에서 존재해. 이것은 나와 그것인가 아니면 나와 너인가. 2번. 도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대상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일시적이고 기계적인 관계. 이것은 나와 그것의 관계인가 아니면 나와 너의 관계인가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조건 없는 친절 캠페인. 친절이 세계를 변화시킨다. 미국의 조건 없는 친절이라는 재단, The Random Acts of Kindness Foundation 이라는 재단이 있어서 조건 없이 서로에게 친절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자 뭐 이런 캠페인을 벌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업과 고객 또는 직원과 고객 뭐 이런 걸 떠나서 사회 전체적으로 누구에게나 조건 없는 친절을 서로에게 베풀자는 일종의 사회운동 같은 거죠. 한마디로 좀 인간적인 사회에서 인격적 대우를 서로 해주면서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 철학과 통하는 캠페인이면서 동시에 서비스의 기본 원칙과도 연결되는 운동입니다. 그만큼 서비스에 있어서 친절은 핵심적인 기본이니까요. 자, 친절의 행동 강령 한번 보겠습니다. 친절하라. 친절은 감염된다. 우리가 누구에게선가 친절을 받아서 기분이 좋으면 그 기분을 다른 사람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죠. 그래서 우리도 타인에게 비슷한 배려와 친절을 베푼단 말입니다. 즉 친절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쭉쭉 보면 배려하라, 매너 있게 행동하라, 덕담을 건네라, 또 감사하라, 위로하라, 자원봉사를 해보자, 동료에게 친절을 베풀라, 미소를 지어라 뭐 이런 강령들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친절은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보상을 기대하는 그 순간부터 그건 친절이 아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갚아야 할 빚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친절을 베풀되 그것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비슷한 친절을 베풀므로써 친절이 전염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붐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면 됩니다. 자, 8강 1부 강의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는 책임과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